벨기에의 제작자 제라르 코르비오의 연출로 만들어진 영화 왕의 춤.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들며 화려한 궁정생활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인 문화정책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 궁정문화를 통해 귀족과 성직자 등 상층 집단을 제압하고 민중을 승복시키고자 했던 루이 14세. 그리고 왕의 영광을 통해 궁극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음악가 릴리와 그의 동료 극작가 몰리에르의 갈등과 불화를 잘 묘사해내고 있는 영화 왕의 춤. 프랑스 절대주의 왕정의 예술과 권력을 영화 왕의 춤을 통해 조명해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로 생각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영화는 왕의 춤입니다. 이 루이 14세 하면 세계 역사상 그 유명 군주들 중에 그 한 사람인데요. 태양왕으로 불리웠고 그 절대 권력을 상징한 그런 사람이죠. 바로 그 루이 14세와 그의 예술가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 왕의 춤에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인 그 문화정책, 특히 그 음악과 연극에 대한 그 제반 시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절대주의적인 문화정책을 한번 알아보고요. 또 국왕과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하고요. 또 영화 줄거리, 그리고 영화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할 주제들은 그 루이 14세의 문화적인 절대주의와 그의 궁정의 그 표상 문화, 그리고 또 왕립음악 아카데미, 즉 그 오페라의 창설, 그리고 태양왕 루이의 궁정 예술가들, 특히 그 몰리에르와 릴리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왕의 춤의 영화 감독인 제라르 코르비오에 대해서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와 파리넬리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감독인 제라르 코르비오. 그는 1994년 파리넬리를 제작하고 1987년 가면 속의 아리아 등의 오페라 영화를 제작한 데 이어 필리프 보상이 집필한 장 바티스트 릴리의 전기 태양왕의 음악가 릴리라는 작품을 토대로 영화 왕의 춤을 제작 발표했다. 코르비오는 영화 왕의 춤에서 화려한 의상과 웅장한 음악, 그리고 정교한 춤 동작과 현란한 무대 장면을 재현해냈다. 이를 통해 코르비오는 루이 14세가 궁정에서 무용을 통해 스스로를 눈부신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절대군주로 부상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의 위풍당당한 연출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들을 다소 소외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예,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몰리에르의 그 고뇌를 잘 그려낸 그 체키 카료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 루이 14세는 무려 72년간 집권했습니다. 유럽의 그 최장기 집권 군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주 그 절대 권력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1661년부터 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국정을 직접 주재하고, 그리고 또 이 대외적으로도 외교와 전쟁을 교차해가면서 프랑스의 그 국제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고자 상당히 그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루이 14세의 절대주의 체제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말년부터 이 절대주의 체제가 크게 그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그 대내적인 절대주의가 대외적인 절대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랑스의 국제적인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인 적자를 심화시키고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프랑스 재정도 상당히 이제 그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예, 그런데 이 절대주의 체제의 그 수립의 측면에서 루이 14세가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는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루이 14세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집권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궁정 문화의 그 의뢰를 통해서 이 프랑스 귀족과 또 성직자 등 이 상층 집단을 제압하고 또 프랑스 민중을 승복시키려고 했는데요. 아울러서 이 프랑스 문화가 유럽에서 아주 그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예, 이 국왕에게 봉사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국왕과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 의기도 투합했고요. 또 우정도 쌓여갔습니다. 그렇지만 갈등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이 예술가들은 국왕에게 접근해서 또 이 국왕의 측근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갈망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또 번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왕은 이 예술가들의 작업에 의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예술가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염증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내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통해서 영화 줄거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롱드의 반란이 진압된 직후인 1653년 2월 23일 14살의 루이 14세는 태양을 상징하는 복식과 무용신을 갖춘 채 장 바티스트 릴리가 작곡한 무곡에 맞춰 춤을 춘다. 루이는 프랑스 국왕이었지만 실권은 모후 안 도트리슈와 제상 마자랭이 쥐고 있었다. 왕은 단지 춤과 음악으로 권력과 영광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표현할 뿐이었다. 이탈리아 출신이었지만 프랑스인으로 출세하려는 야심에 불타오르던 음악가 릴리는 음악과 사랑을 왕에게 바친다. 루이 역시 자신의 춤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의지를 고무시켜주는 릴리의 음악에 매료된다. 8년 후인 1661년 3월 10일 국왕은 제상 마자랭의 죽음을 계기로 친정을 선포하고 권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다. 20대 청년 루이는 춤 속에서 인간성을 넘어서 지상의 신에 근접하는 태양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릴리는 자신과 왕을 더욱 일치시켜가면서 왕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1664년 5월 8일 베르사유에서 왕실극단의 연출자 몰리에르의 연극과 왕실악단 지휘자 릴리가 만든 음악이 결합된 발레 희극이 공연된다. 그러나 국왕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공연은 귀족과 성직자들을 수혜시켜 비난을 받았다. 1670년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루이는 다시 한번 춤을 추면서 군주는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념을 구현코자 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발레 공연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들은 국왕의 신성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왕도 더 이상 춤추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릴리는 왕을 즐겁게 할 수단을 찾지 못하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한편 몰리에르는 발레 대신 왕을 즐겁게 할 여흥을 추구한다. 한편 릴리의 연적이기도 했던 음악가 캉베르의 오페라 포몬느는 대성황을 거둔다. 이에 자극받은 릴리는 프랑스적인 오페라 비극에 대한 추구 의지를 왕에게 표명하면서 그 제작 독점권을 요구한다.
심지어 릴리는 원래 오페라 비극을 제안했던 몰리에르까지 배제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릴리와 몰리에르는 궁극적으로 결별하기에 이르고 몰리에르는 루이 14세의 왕님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공연 도중 피를 토하고 죽어간다. 오페라 비극이 상연되지만 왕은 더 이상 릴리의 음악에 열정을 보이지 않고 단원들의 연습을 격하게 독려하던 릴리는 지휘봉으로 자신의 발을 찍는다. 계속 춤추기를 갈망하는 릴리는 다리를 절단하라는 의사의 권유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왕은 죽어가는 릴리를 보러 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릴리가 없으면 음악도 없다. La musique ne joue point ce soir. 영화는 루이 14세의 뒷모습을 배경으로 끝을 맺는다. 네, 영화 왕의 춤은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인 궁정 문화와 또 그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 상황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의 그 내용과 실제 역사 사건이 반드시 그 부합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영화에서는 루이 14세가 이제 그 친정을 시작하면서 의욕에 넘쳐서 베르사유 늪지를 활보하다가 물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그 열병을 앓고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그 왕이 이양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왕이 열병을 앓았던 것은 이것보다 좀 보다 앞섰던 1658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을 앓았는데요. 실제로 그 증세가 그 심각해서 이 왕위를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모후의 의사였던 게노가 구토제를 처방해서 기적적으로 소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673년 2월 17일에 그 몰리에르는 상상 속의 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연극을 상연하던 도중에 이제 그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폐충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날 이 몰리에르가 무대에서 발작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숨을 거두었던 것은 무대가 아니라 그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릴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영화 말미에 보면은 릴리가 혼신을 그야말로 그 기울여서 그 프랑스 그 오페라 비극을 이제 그 제작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요. 그런데 왕은 상당히 냉담한 그런 그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릴리는 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부와 영예를 누렸고 또 왕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왕은 그 릴리의 그 마지막 오페라였던 아르미드 공연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1686년에 초연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마도 릴리의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릴리의 그 동성애가 드러난 시점을 그 몰리에르의 따르티프 공연이 금지되었던 1664년 무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릴리가 들라샤펠 후작의 젊은 시종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685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왕은 이 이탈리아 풍속이라고 불리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했고 또 릴리도 그 때문에 신뢰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루이 14세의 그 궁정의 표상문화, 그 절대주의적인 이 문화 정책과 이 궁정의 표상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어린 루이 14세가 춤을 추지요. 그 시점은 프롱드의 난이 진압되었던 1654년 2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프롱드의 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이 루이 14세가 국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5살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루이 13세가 서거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당시 국정은 모 안느 도트리시와 재상인 마자랭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린 틈을 타서 상층
상층 집단이 왕에 도전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1648년부터 54년까지 진행되었던 프롱드의 난으로 이제 이어졌죠. 전개되었죠. 사실 이 프롱드의 난은 민중 폭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세에 대한 그 저항, 그리고 또 식량 부족에 대한 그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민중 폭동이 터져 나왔는데, 고위 귀족들, 그리고 또 이 관료 집단이 그것을 부추기면서 왕에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중이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또 바리케이트가 쌓여집니다. 이 국왕과 또 모후는 급히 파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후에 파리로 다시 이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1651년 2월에 루브르에 그 대중이 난입하면서 루이와 모후가 유폐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프롱드의 난에는 프랑스의 전 그 계층, 혹은 그 전 신분 집단이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부터는 귀족, 또 관료 집단, 부르조아지, 그리고 또 인민중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그 공통된 강령도 없었고, 또 확실한 리더십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선의 분열인데요. 이 상층 귀족들이 민중 폭동을 부추기기는 했지만은 그 민중이 자신들의 의도를 넘어서서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자 민중을 저버리고 다시 국왕에게로 이제 돌아간 것이지요. 이들은 이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우위가 이 보장이 된다면,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특권을 보장해 준다면 절대주의적인 왕권을 용납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왕권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 프롱드의 난으로 이 루이 14세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었고 그것이 그의 정책에도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 왕권을 절대화하는 작업을 더욱 그 본격화합니다. 물론 그 루이 13세부터 왕권 절대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더욱 강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파리를 떠나서 베르사유에 이제 이 궁정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인 정책 중에서도 그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을 영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두 번째로 왕의 춤이 등장하는 1661년, 루이 14세는 친정을 시작해 모든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쥐었다. 전통적인 대검 귀족들을 왕의 궁정 귀족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실권을 중앙 집권화된 행정기구와 법복 귀족들에게 이양시켰다. 프롱드의 난은 진압되고 루이 14세는 상층 구성원들이 모인 연회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다. 국왕의 춤에는 자신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돼 있었다. 루이 14세는 정치적으로 종교를 통제하는 동시에 종교를 이용하기도 했다. 우선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전통, 즉 갈리카니즘을 다시 한번 표방했다. 프랑스는 통합된 기독교 왕국이어야 하지만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절대왕정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교의인 왕권 신수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왕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귀족과 성직자들을 소외시킨 발레 희극 등이 공연되었다. 예,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지요. 이 영화에서도 왕의 신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왕권 신수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갈리카니즘과 관련해서 국왕의 위상을 종교적으로 이제 정립해야 할 그런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시에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데요. 교회의 신성도 중요하지만 국왕의 신성도 역시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 국왕의 신성을 이 왕권 신수설은 더욱 강조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 신은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그 신성한 영적인 힘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또 동일하게 동등한 정도로 이 국왕에게도 신성한 힘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지상에서의 아주 그 신성한 권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한번 그 상기해 볼 때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그 국가를 그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인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군주의 통치권은 신의 의지로부터 직접 유래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군주의 통치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거나 또 군주를 폐위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 배치되는 이단의 행위다라는 그런 그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국왕은 신성한 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그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왕은 이제 이에 머무르지 않고 루이 14세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신성한 권력을 프랑스의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드러내면서 표현하고 또 과시하고 정당화하고 또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 절대주의적인 그 표상 문화, 궁정의 그 표상 문화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고 그의 그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인 문화 정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루이 14세는 문화와 예술이 통치자의 권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도 확신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기반이라든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그 측면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그 국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표현하는 것, 그건 다른 것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술적인 활동, 문화 활동은 중앙집권적인 통합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국왕은 문화의 수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일환으로 루이 14세가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파리를 떠나서 베르사유에 궁전을 짓고 또 그곳에 그 특유의 궁정 문화를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이 14세는 자신을 아주 현란하고 화려한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다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제반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의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연, 음악이라든지 또 이 연극 공연들, 그리고 궁정 무도회, 그리고 제반 축제 이런 것들을 전부 구경거리로 삼아서 귀족하고 민중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이 14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신성하고 강력한 자신의 힘, 권위였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의 권위를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루이 14세는 이 문화와 예술 또 학문 분야에 있어서 아카데미를 이제 건립하고 보호하고 또 육성을 합니다. 물론 이 프랑스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건립된 것은 루이 13세 시절이었지만 루이 14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축, 뭐 미술, 조각 이런 분야에서 또 이 아카데미를 건립하고 또 예술가와 문화인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국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제반 양식을 또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의해서 통제되는 아주 지극히 세련되고 또 정교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양식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아주 그야말로 국가 전역을 통해서 지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이제 이 루이 14세는 아주 뛰어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프랑스 안에서 이 문화와 예술은 이 프랑스 군주정에 그야말로 기여하는데요. 그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귀족을 길들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롱든 안에서 보았다시피 귀족은 상당히 반항적이었습니다. 절대주의 왕권에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국왕은
프랑스 그 베르사유 궁정에서 새롭게 건립된 그 베르사유 궁정에서 제반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요. 특히 이 궁정의 무도회라든지 음악과 연극의 공연들은 굉장히 아주 그 치밀하게 조직된 일종의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루이 14세는 궁정의 서열 구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이 궁정의 모든 그 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귀족들은 어떤 면에서는 반발도 물론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 현란한 구경거리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하게 그 재현된 왕의 권위 앞에서 기가 죽기도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권위에 승복하고 이 좋은 궁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공연이나 축제 같은 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루이 14세의 궁정 그 문화, 그 표상적인 궁정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의 음악과 몰리에르의 대본을 바탕으로 베르사유 정원에서 이루어진 발레 희극은 단순한 여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무용, 음악, 시와 연극의 길고 정교한 결합을 바탕으로 한 공연은 프랑스 대귀족들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표상하고 당분간은 그들이 저항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것이었다. 궁정인들은 이 축복받은 장소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고 왕이 과시하는 엄청난 패션을 추종하면서 상호 경쟁을 벌였다. 또한 국왕은 프랑스 예술의 자족성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추구했다. 네, 문화와 예술이 이 프랑스 군주정에 기여했던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이 유럽에서 이 프랑스가 문화적 주도권을 확립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 루이 14세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왕국이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독립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가 여타 다른 그 국가의 어떤 그 경쟁의 상대를 넘어서서 모든 그 국가들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프랑스의 그 문화적인 수준을 절대 기준으로 추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그 의도였습니다. 예, 그의 바람대로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예, 프랑스 문화는 그야말로 유럽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고요. 또 이 베르사유의 궁정 문화는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선망하고 추종하는 그야말로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 이 루이 14세의 성취에 그 비교해 볼 때 그 유럽 다른 나라의 그 문화적인 수준은 아주 촌스럽고 정말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실 그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루이 14세의 그 절대주의적인 문화 정책의 거의 그 절정, 최고조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 오페라, 왕립음악 아카데미의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69년에 왕립음악 아카데미가 창설이 됩니다. 프랑스 왕실은 이 왕립음악 아카데미, 즉 이 오페라단의 창설에 깊이 관여하고 또 그 이 창설자들이 서로 이제 그 경쟁을 벌이는데 그 경쟁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랑스적인 오페라 양식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오페라는 사실 종합 예술이죠. 음악, 연극, 시, 무용, 그리고 또 이 장식 예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지 호사스러움이라든지 볼거리에 있어서 여타 모든 예술을 다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이 루이 14세의 이미지, 예, 군사적인 승리자이고 또 아주 우아하고 자비로운 군주인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달콤한 연인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완벽하게 투사해가지고 프랑스 귀족과 또 프랑스 민중에게 재현해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그 프랑스 오페라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루이 14세가 어릴 때 그 즉위한 이후 그 초기 몇 년 동안
프랑스 이 왕실은 오페라 제작과 공연을 이탈리아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롱드 난이 일어나기 전에 파리에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잠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이 프랑스 궁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특히 이제 어떤 그 국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에서의 오페라 창설 과정을 다시 영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 출신의 장 바티스트 릴리는 궁정음악의 주된 책임을 맡아서 1660년 28세의 나이에 왕의 실내악 작곡가, 이듬해에는 왕실의 음악 지휘자가 되었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실패하면서 릴리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프랑스에서 성공하기 어려우며 프랑스어 역시 음악극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인들의 발레와 연극에 대한 사랑에 부응하고 왕실의 지지를 얻고자 궁정 발레에 집착했다. 1650년대와 1660년대 들어 릴리는 궁정 발레로부터 발레 희극과 발레 비극을 창출했다. 1671년 3월 3일 마제랭 거리에 개관된 극장에서 오페라 혹은 음악극이라 묘사되었던 포몬느가 오래도록 공연되었다. 포몬느는 프랑스 최초로 대사 없이 노래만 불렀던 공연으로서 당대의 음악적인 전원극들과 별다름 없었지만 프랑스 시의 운율에 서창의 음악을 적응시키려는 시도였다. 짧은 곡조들은 궁정 발레와 유사했으며 이탈리아인들의 화성적 관례에 비교해 볼 때 음악 양식도 단순하고 보수적이었지만 포몬느는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다. 릴리는 포몬느의 성공에 당혹한다. 그는 프랑스어로 된 오페라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옛 확신을 거두고 재정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왕립 아카데미를 떠맡으려는 시도에 돌입했다. 릴리는 아카데미의 재정적 수익에 주목하고 혼자서 오페라들을 창작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특권을 왕에게 강력하고 대담하게 요청했다. 국왕은 그 청원을 받아들여 1672년 3월 13일 새로운 영업 허가장을 발행했으며 이는 1672년 6월 27일 고등법원의 칙령으로 등록되었다. 릴리는 왕의 신뢰뿐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작곡가를 능가하는 개인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릴리의 오페라는 프랑스 연극의 고전적인 규칙을 준수하여 극적인 명료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했으며 영웅적인 정복자, 자비로운 평화 조약자, 우아한 연인, 그리고 위대하고 관대한 통치자를 모두 아우른 복합적인 왕의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예, 릴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 그러니까 그 오페라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제작한 것이 까드모스와 아르모니아였다고 하는데요. 몰리에르가 사망한 이후인 1673년 4월에 이제 개막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굉장히 기뻐했고요. 아주 그 장대한 그 오페라를 보고 기뻐하고 이 왕립 오페라단, 왕립 음악 아카데미의 장례를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이 오페라는 또 이 프랑스 음악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데요. 프랑스의 국민적인 오페라의 그 형태를 준비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단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 이 오페라의 주제는 이 오비디우스의 작품으로부터 이제 그 발췌된 것이지만 이제 그 릴리는 거기다가 굉장히 그 프랑스적인 취향을 적용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용극들을 삽입시키고요. 또 이 호화로운 장면들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릴리가 프랑스적인 극 양식을 굉장히 존중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그런 측면, 요소들을 좀
좀 다소 생략하면서 이 프랑스 극의 그 줄거리의 모든 장면들 그리고 음악의 모든 그 곡조들을 다 통합시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오페라가 그 프랑스 무용극들하고도 다르고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도 다르다고 하는 점을 그 차별성을 아주 확실하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화성이라든지 또 이 성악적인 그런 그 장식도 많이 그 생략을 하면서 이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 양식과 또 프랑스적인 오페라 양식을 분명히 구분시키면서 왕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는 음악적 결단을 촉구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까드모스와 아르모니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역시 그 루이 14세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점인데요. 루이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정복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왕의 군사적인 승리는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감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그 음악적인 그런 그 보고서의 양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현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프랑스 오페라는 1680년경에 그 완성된 형태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궁정의 표상 문화에서 아주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게 됩니다. 예, 이제 이 태양왕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루이 14세의 그 궁정 문화는 그 표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라든지 미술가들이 대우를 많이 받았죠. 이들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어떤 그 길드의 소속되었던 그 길드의 구속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받았고 심지어는 귀족의 지위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 연극과 음악이 이 루이 14세 궁정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의 그 참여했던 이 가수들이라든지 연기자들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부도덕한 존재로 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했는데요. 특히 이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더 좀 그런 현상이 현저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오페라는 앞에서 보셨지만 분명히 이렇게 그 눈부시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페라 가수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성 가수들은 매춘부라는 그런 그 평판을 지니고 있었고요. 또 이 남성 가수들의 경우는 카스트라티, 그러니까 이 남성 거세 가수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이 상당히 좀 현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곱지 못한 그런 그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이 환경이 크게 변화된 그런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였죠. 릴리가 바로 그 소수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릴리는 아주 그 총체적인 성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주의 궁정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 프랑스의 국민적인 오페라 형태 그리고 프랑스적인 음악 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이 왕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주조해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왕도 귀족도 그리고 공중까지도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관객들까지도 일반 관객들까지도 상당히 감동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굉장히 아주 그 부와 권력을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그 귀족으로 상승을 하고 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릴리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작곡가였지만 또 뛰어난 무용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상당히 그 발레의 전통, 이 네 박자에 그 입각한 그런 그 발레의 전통이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극적인 그런 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서 극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면모도 보였다고 합니다. 화성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 소홀해서요. 하나의 그 성부를 작성한 다음에는 나머지 성부는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채워놓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장 이 릴리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음악적인 그 서사적인 음악에서의 그 서사적인 묘사였습니다. 프랑스 배우들의 그 낭송을 그의 노래 속에 그 재현해 내려고 했고 이런 점에서 이 가사의 전달을 굉장히 이 신경을 써서 이 프랑스어에 대해서도 세심한 그런 그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 이 릴리에 비해서 릴리와 함께 이 왕의 총애를 받고 같이 일하던 몰리에르는 쓸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몰리에르는 장 바티스트 포클랭이라고 하는 본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정적인 배경도 훌륭했고 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이 훌륭한 교육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왕의 양탄자 제조업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업의 부친의 가업을 계승하지 않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아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예, 1664년부터 루이 14세의 궁정에 발탁됐고요. 이 릴리와 함께 발레 희극 작업에 참여합니다. 몰리에르의 그 작업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은 풍자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허위를 폭로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허위에 가득 찬 통념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몰리에르는 많은 희극 작품을 남겼습니다. 잠시 그의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당시의 체제와 종교를 풍자한 희극 작품 타르티프. 몰리에르는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악마라는 비난을 받는다. 국왕은 자신이 교회의 종이 아님을 단호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몰리에르의 타르티프 공연을 금지한다. 1664년에 초연됐다가 금지된 타르티프는 5년 뒤인 1669년 2월에 다시 공연을 허가받게 되지만 이 작품에 대한 반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1670년에 이르러 몰리에르와 릴리는 왕의 명령에 의해 터키의 풍습이 삽입되는 오막의 발레 희극, 서민 귀족을 상영한다. 귀족 흉내를 내는 부르주아의 위선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린 서민 귀족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사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 믿고 있는 주인공이 의사 사위를 얻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인 상상 속의 환자. 이 작품은 의학의 남용을 풍자한 것으로 1673년 초연돼 몰리에르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다. 그가 창립했던 몰리에르 극단은 프랑스 국립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즈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으며 몰리에르는 그 영혼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 몰리에르와 릴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지요. 화면을 보아주세요. 오랫동안 루이 14세를 위해 공동 작업을 하던 몰리에르와 릴리의 사이는 1671년부터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들은 발레 희극에서 음악과 연극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등 원래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왕의 요구에 따르고는 있지만 각자 생각과 의도가 달랐던 친구가 아닌 동료에 불과했던 것이다. 1672년 4월에 릴리의 음모로 왕의 법령들이 반포됐다. 몰리에르 극단에서 많은 음악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프랑스의 궁중에서 이미 많은 만족을 주고 있는 국왕 폐하의 실내악단 지휘자인 장 바티스트 릴리의 작품을 연주하는데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몰리에르 극단은 단지 6명의 음악가만을 쓸 수 있었다. 릴리는 몰리에르가 사망한 후 그의 극장까지 가로채기에 이른다. 예, 릴리가 권력의 절정기에 있던 1680년대 초에 프랑스 절대주의 체제도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쇠퇴의 과정을 겪었고요. 1715년에는 루이 14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프랑스의 문화적 주도권은 왕실로부터 귀족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예. 릴리의 오페라는 계속 상연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지루한 이야기와 과장된 양식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프랑스 혁명기에 그 베르사유의 궁정의 그 표상 문화는 결국은 붕괴되고 맙니다.
1989년에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서 바스티유의 오페라가 개관이 되고 이후 그 프랑스 음악 공연은 거의 다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장과 지휘자가 경질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이때 이 정명훈 마에스트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지요. 오늘날에도 이 예술과 권력이 아주 무관하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예, 오늘 영화 왕의 춤을 통해서 예술과 권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